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매캐한 잿더미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겨울바람이 아니라 한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피바람을 예고하는 죽음의 숨결과도 같았다. 민대감의 사랑방은 그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직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은 방 안의 먼지 하나, 책상 위의 먹물 한 방울의 위치까지 비추며 이 집안의 빈틈없는 규율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뒤집어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으나 이 방 안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민대감은 무릎을 곧게 펴고 앉아 바둑판 위에 흙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탁! 흙돌이 바둑판에 닿는 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목을 베는 칼날의 소리처럼 창백한 얼굴에 소년에게 전해졌다. 소년은 민대감의 조카로 위장한 폐위된 왕의 유일한 혈육이선이었다. 11살의 소년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으로 감추려 애쓰며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민대감은 소년의 떨리는 눈동자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돌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도령의 손끝에서 두려움을 지우십시오. 지금 바깥의 소라는 우리와는 무관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거대한 산과 같아 소년을 압도했다. 대문 밖에서는 이미 난진을 피해 떠나는 피난민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짐을 실은 소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하지만 민대감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담담히 차를 따랐다. 달에는 이 집안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의식이었다. 끓는 물의 소리와 찻잔에 따르는 물소리만이 사랑방의 공기를 채웠다. 이선은 침을 삼키며 그 의식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부모가 어젯밤 칼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놀라운 평정심 앞에서 슬픔을 표할 수도 없었다. 민대감은 찻잔을 들어올리며 마치 세상이 평화롭다는 듯 향기를 음미했다. 차맛이 거칠어졌군. 물을 끓이는 아이의 마음이 불안했던 모양이야. 그때 마루를 급히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늙은 집사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대감은 바둑돌을 쥐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엄하게 노려보았다.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주인이 부르지 않았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니.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에 다시 아뢰거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박노인은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한양에서 반역군들이 이 마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미 옆마을 향교를 불태우고 의심스러운 집안은 모두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문을 걸어 잠그고 뒷산으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이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드디어 그들이 왔구나.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대감은 여전히 바둑판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피신이라. 민대감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도망을 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죄인이 아니라면 왜 도망을 가겠느냐? 그는 백돌 하나를 집어 이선에게 건네주었다. 도령이 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지금 형세는 흑돌이 백돌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살아남으려면 틈을 찾아야 하지 판을 엎어서는 안 됩니다. 이선은 차가운 바둑돌을 손에 쥐었다. 돌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민대감은 지금 이 위기를 넘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찌 하오리까? 박노인이 답을 재촉했다. 민대감은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치는 대신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그 말에 박노인과 이선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문을 열라고요. 그들이 들어오면. 박노인이 더듬거렸다. 그래,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사랑채의 문도 열어두어라. 누가 보아도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숨기려는 자는 두려움에 떨지만 숨길 것이 없는 자는 당당한 법이다. 민대감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대문을 양쪽으로 활짝 젖혔다. 대문이 열리자 마을길을 지나가는 피난민들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민대감의 집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하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민대감은 다시 자리에 앉아 이선에게 눈짓을 보냈다. 도령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등을 굽히면 비굴해 보입니다. 비굴함은 곧 의심을 낳고 의심은 칼을 부릅니다. 이선은 입술을 꽉 깨물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나 건너편의 민대감은 태연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로만 듣던 말굽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다. 반역군의 정찰대였다. 그들은 피비린내를 풍기며 넓은 마당을 노려보았다. 보통의 집이라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었을 터인데 이 집은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마루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것이다. 정찰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집안을 살폈다. 누가 사는 집이기에 이 난리통에 이토록 태연한가. 그의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민대감은 바둑돌을 놓으며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온 듯 고개를 들었다. 한양의 먼지가 이 고요한 곡성까지 덮었군요. 관군이 오셨으면 나라의 안위를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차나 한잔 하고 가시오. 민대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여유로움에 대장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무리 파나타나 오르고 노고샤로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권세가의 집일까? 대장은 마당의 정갈함과 민대감의 기세에 눌려 쉽사리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우리는 반역도를 쫓고 있을 뿐이요. 이곳에 의심스러운 자는 없는가? 의심스러운 자라면 도령과 나 둘뿐이요. 우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직 이 바둑판 위의 승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말이오. 민대감은 허허 웃으며 바둑판을 가리켰다. 그 웃음 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이선은 숨을 죽인 채 민대감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대장은 집안을 쓱 훑어보다가 침을 꿰뱉고 말머리를 돌렸다. 미친 양반들이군. 이 시국에 바둑이라니. 가자.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말굽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이선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민대감은 다시 차를 따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보았느냐? 두려움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내냅의 힘이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다. 이 집에서 소리내어 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약함이기 때문이다. 민대감은 다시 바둑돌을 들었다. 아직 판이 끝나지 않았다. 도령의 차례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비명소리도 이제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열린 대문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대감의 한 손은 반역군을 물리쳤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평범한 양반의 집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비밀을 숨긴 요새가 되었다. 민대감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이 마지막 불씨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그는 백도를 바둑판의 중앙에 내려놓았다. 다. 소리는 아까보다 더욱 무겁고 깊었다. 이 한 수는 단순한 바둑의 수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명심하십시오, 도령.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 집안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어린애의 나약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의가 피어올랐다. 위기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들었고 규율이 그를 투사로 만들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대감과 이선은 그 바람을 맞으며 담담히 다음 수를 생각했다. 한양의 화제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이 집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바둑판 위에 흙과 백서로 얽히고 설킨 돌들처럼 그들의 운명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완전하게 통제된 이 법도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찰대가 떠난 후의 마당은 폭풍 전의 바다처럼 기이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말굽이 파헤친 흙바닥은 어느새 하인들의 빗자루질로 다시금 평평하게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마저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보통의 노비들이라면 난리통에 주저앉아 울거나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했겠지만 민대감 댁의 하인들은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을 수행했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박 노인은 마루 끝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먼지, 떨이개가 들려 있었으나 그것을 쥔 소나귀의 힘은 검을 쥔 장수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마라. 이곳에 다녀간 자들의 흔적은 물론 우리의 불안마저도 쓸어 담아야 한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자 하인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흙먼지가 일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돌 하나까지 제자리에 맞추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치 진을 치는 군대의 훈련과도 같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금 거친 소란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의 정찰대보다 더 수가 많고 질이 나쁜 폐잔병 무리였다. 그들은 문을 걷어차다시피 하며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집안을 훑었다. 밤내놔 쌀독을 털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갑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 든 창끝은 흉흉하게 빛났다. 그러나 마당을 쓸던 여종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폐잔병 하나가 여종의 앞을 막아서며 발로 빗자루를 밟았다.
인연이 귀가 먹었나 사람이 왔는데 본체도 안 해. 병사는 위협적으로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여종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여종은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은 병사의 눈이 아닌 그의 목덜미 어딘가를 서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병사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에 휩싸여 주춤거렸다. 여종의 태도에는 굴복이나 공포가 아닌 기이한 절제미가 흐르고 있었다. 박노인이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병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난리통에 경황이 없어 그러하니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박노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으나 그 각도는 비굴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예를 갖추는 듯한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는 침을 뱉으며 박노인을 노려보았다. 늙은이가 말귀는 알아듣는군. 있는 거 다 내놔. 술이고 고기고 다 가져와.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엌 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고 규칙적이었다. 사. 물을 써는 소리가 마치 적의 목을 베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려왔다. 병사들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왁자지껄하던 입을 다물었다.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본능을 자극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소반을 들고 나왔다. 거친 보리밥과 김치뿐인 조촐한 상이었으나 그 차림새는 궁중의 수라상 못지않게 정갈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차 없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물그릇의 물은 넘치지 않고 잔잔했다. 병사들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집주인은 살려달라 애원하고 하인들은 도망가기 바빠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하인들은 병사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시중을 들었다. 한 병사가 물을 더 달라고 소리치며 그릇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깨졌다.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자 하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손이 찰나의 순간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노인이 재빨리 다가와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맺혔으나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새 그릇을 가져오너라.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피 흘리는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바닥을 닦는 노인의 모습에 병사들은 기가 질려버렸다. 이 집구석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사람이 피를 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두머리가 밥상을 발로 차며 일어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칼을 든 것은 자신들이었지만 심리적으로 옥죄어 오는 것은 오히려 이 집안 사람들이었다. 하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침묵은 무언의 압박이었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을 맹수가 숨을 고르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다. 우두머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사랑채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이선은 마당의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의 눈에 비친 하인들은 더 이상 밥을 짓고 마당을 쓰는 일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잘 조련된 군대였다. 밥상을 나르는 팔의 각도, 발걸음의 보폭, 심지어 숨소리까지 통제된 그들의 모습에서 이선은 전율을 느꼈다.
민대감이 말한 내내비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리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인내심이었다. 이선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나도 저들처럼 되어야 한다. 병사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배를 채웠지만 허기는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체한 듯 속이 답답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다. 재수없는 집이야.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병사들의 욕설이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박노인은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쓱 문지르고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병사들이 뱉은 침자국을 물로 씻어내기 시작했다. 민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박노인 상처는 깊은가? 그의 물음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박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별거 아닙니다. 나으리. 다만 저들의 눈에 의심의 불씨가 심어졌을까 염려됩니다. 민대감은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의심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 저들은 오늘 밤 악몽을 꿀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을 찾지 않겠지. 그것으로 족하다. 하인 중 하나가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하자 민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은 아니다. 문을 닫으면 저들이 다시 확인하러 올 것이다. 해가 질 때까지는 열어두어라.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인들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마당을 쓰는 자, 장작을 패는 자, 빨래를 넣는 자.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양반가의 오후 풍경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장작을 패는 도끼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쾅쾅. 그것은 마치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북소리 같았다. 이선이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다. 그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피가 납니다. 피가.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받았다. 도령 피를 보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앞으로 도령이 걸어가실 길에는 이보다 더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잔인했으나 그의 눈빛은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안의 모든 하인이 자신의 방패이자 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자 하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민대감은 이선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면 진짜 손님이 올 것입니다. 낮에 온 자들은 피라미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민대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이선은 침을 삼키며 민대감의 뒤를 따랐다. 어둠이 내리는 집안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하인들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해졌다. 그들은 마루 밑에서 기둥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빗자루와 걸레가 아니었다. 기름 먹인 천으로 감싼 날카로운 단검과 표창이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무기를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중을 들 준비를 했다. 겉으로는 차를 끓이고 이불을 펴는 하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어둠의 암살자들이었다. 이 집안의 질서는 이토록 철저한 이중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 박노인은 대문 옆에 있는 큰 감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마을 어귀를 감시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움직임은 민대감에게 보고될 것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만 박노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집의 문턱을 넘으려는 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사랑방의 불빛만이 유일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민대감과 이선은 다시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책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 소리는 바깥의 적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민대감은 책장을 넘기며 속삭였다. 들리십니까, 도령? 저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선은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나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밤의 장막 뒤에서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선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인런, 참을 인자였다. 칼날런, 이 마음, 신을 찌르는 형상. 이선은 오늘 하루 종일 그 글자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하인들이 보여준 침묵과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칼을 가는 과정이었다. 붓끝이 떨리지 않았다. 소년의 마음속에도 단단한 옹이가 생기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민대감의 집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형상으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침묵하는 하인들 위장한 주인, 그리고 숨겨진 왕자. 이 기묘한 동거는 폭풍 우치는 밤바다 위에 뜬 조각배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어떤 배보다 견고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것이 이 집안의, 아니, 이 군대의 철칙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민대감의 집 앞마당은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나처럼 밝혀졌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와 함께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이번에 나타난 자는 낮에 다녀간 조무래기들과는 격이 달랐다. 반정군의 선봉장, 피의 도살자라 불리는 최 장군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사랑채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정예 무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집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민대감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누추한 곳에 귀한 장군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민대감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는 한치의 비굴함도 없었다. 최 장군은 투구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민대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나가던 길에 옛 친구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소. 이 난리통의 글이라니. 대감의 배포가 남다르구려. 그의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민대감은 미소 지으며 하인들에게 술상을 내오라 일렀다. 이것은 손님을 맞는 예가 아니라 호랑이 굴로 들어온 사냥꾼을 달래는 의식이었다. 사랑방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술상이 차려졌다. 최 장군은 상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의 기물들은 검소하면서도 기품이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에는 부동심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부동심이라. 대감은 내 칼이 무섭지 않소. 최 장군이 묻자 민대감은 차분히 술을 따랐다. 칼은 사람을 베지만 마음은 베지 못하는 법입니다. 장군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제 마음까지 벨 수는 없지요. 술잔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최 장군은 술을 단숨에 비우고는 입맛을 다졌다. 술맛이 좋구려. 하지만 내 입에는 피냄새가 더 익숙하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낮에 내 부하들이 이곳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더이다. 평범한 양반집이라기엔 지나치게 조용하고 하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이오. 민대감은 태연하게 안주를 집어들었다. 촌구석의 무지한 종들이라 겁을 먹어 그런 것입니다. 장군의 위엄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 최 장군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내 듣자 하니 대감에게는 병약한 조카가 하나 있다고 들었소. 이 밤에 그 아이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민대감의 손이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 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될까 염려되어 사람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 장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전염이라. 내 칼에 묻은 피보다 더 더러운 병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당장 데려오시오.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다. 민대감은 박 노인에게 눈짓을 했다. 잠시 후 이선이 박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소년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빗기 없이 창백했다. 이선은 기침을 콜록거리며 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최 장군은 몸을 앞으로 숙여 이선의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병색이 완연하나 눈빛만은 살아있구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 같소. 이선은 두려움에 떠는 척 어깨를 움츠렸으나 속으로는 최 장군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자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중 하나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민대감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최 장군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서슬퍼런 칼날이 촛불에 번득였다. 그는 칼끝으로 고기 한 줄을 쿡 찍어 이선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먹어라. 사내 대장부가 병치레나 하고 있어서야 쓰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칼날이 코앞에서 번득이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보일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다. 이선은 떨리는 입을 열어 고기를 받아먹었다. 칼끝이 입술을 스쳤으나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 장군은 껄껄 웃으며 칼을 거두었다. 배포가 있구나. 내 아들이었으면 오줌을 지렸을 터인데. 그는 다시 술을 따랐다. 하지만 의심의 끈은 여전히 팽팽했다. 대감씨, 한 수 읊어보시겠소. 오늘 밤 분위기에 맞는 것으로 말이오. 최 장군이 제안했다. 민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소나무는 푸르니 봄이 오면 꽃이 피리라. 그는 종이에 힘찬 필치로써 내려갔다. 최 장군은 그 글을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소나무라. 꺾이지 않는 절개를 말하는 것이요. 허나 도끼 앞에서는 소나무도 장작개비에 불과하오. 도끼는 나무를 베지만 그 뿌리까지 뽑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숲을 이룰 것입니다. 민대감의 대답에 최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 장군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말했다. 뿌리라. 그 뿌리가 혹시 이 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무사들이 검자루에 손을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대감은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장군께서 과음하신 듯합니다. 이 아이는 제 죽은 누이의 핏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장군의 충정이 너무 지나쳐 의심을 낳은 것입니다. 그는 다시 술을 권했다. 최 장군은 민대감을 쏘아보다가 이내 술잔을 비웠다. 좋소. 오늘은 이쯤 하죠. 하지만 명심하시오. 대감, 내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칼을 속일 수는 없어. 최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선과 민대감을 덮쳤다. 그는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이선을 돌아보았다. 잘 크거라. 네가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네, 지켜볼 것이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마당으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민대감과
이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 장군이 떠나고 횃불이 사라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민대감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까 먹은 고기가 목에 걸린 듯 속이 울렁거렸다. 잘 참으셨습니다, 도령. 민대감은 이선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놈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이선이 물었다. 민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놈이 다시 올 때는 술잔 대신 칼을 들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민대감은 술상 위에 남은 최 장군의 술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에 힘을 주어 으깨버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내일 밤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으나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앞둔 전조였다. 박노인이 소리 없이 들어와 깨진 술잔 조각을 치웠다. 그의 손에는 이미 짐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대감은 족자에 적힌 부동심 글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자 민대감의 집은 거대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와 표범의 술자리는 끝났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 장군의 칼끝이 스친 자리에 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최 장군이 떠난 뒤에도 대문 밖의 소란은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다. 장군의 본대는 철수했으나 몇몇 부관들과 병사들이 남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승자의 오만함에 취해 대감댁 담벼락에 기대어 고성방가를 질러댔다. 양반놈들, 술맛이 제법이더니 계집의 솜씨는 어떠하냐. 그들의 음담패설이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다. 민대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주먹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으나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비참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부관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이보시오. 대감 술맛은 좋은데 흥이 없지 않소. 그럼들은 이스 비수리 듣자 하니 부인의 검은고 솜씨가 일품이라던데 한 곡조 들어봅시다. 그것은 청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사대부가의 안주인을 기생 취급하는 모욕적인 언사였다. 민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문 밖에서 또 다른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이선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안방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대감의 부인 정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음료를 아는 분이 오셨다니 내 직접 연주해 드리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부관은 뜻밖의 당당함에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씨는 하인들에게 검은고를 대령하라 일렀다. 그녀의 눈빛은 민대감을 향해 참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루 한가운데 검은고가 놓였다. 정씨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술대를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고 고왔으나 악기를 다루는 태도는 마치
검을 쥐는 무사히 그것과 같았다. 둥, 둥, 둥. 첫음이 울리자 소란스럽던 병사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 소리는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었다. 깊은 심연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묵직하고 비장한 소리였다. 정신은 눈을 감고 현을 뜯었다. 그것은 환락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진혼곡처럼 들렸다. 부관은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이선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 꼬마 녀석, 아까는 꽤나 당돌하더니 지금은 쥐새끼처럼 떨고 있구나. 그는 이선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이선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 땀방울이 흘러내리며 얼굴에 칠한 하얀 분을 지워내고 있었다. 분칠 아래로 소년의 붉은 혈색과 건강한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비볐다. 어라, 이놈 얼굴이 왜 이래? 정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위기였다. 그녀는 손놀림을 빠르게 하여 곡조를 바꾸었다. 평온하던 음악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해졌다. 쟁쟁거리는 쇠소리가 병사들의 고막을 때렸다. 부관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이선에게서 손을 떼고 정씨를 돌아보았다. 무슨 곡조가 이리 산압소 그가 소리쳤으나 정씨는 대답 대신 더욱 강하게 현을 뜯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음악은 점점 더 고조되어 광란에 가까워졌다. 부관은 다시 이선에게 시선을 돌렸다. 술 기운 탓인지 그는 집요했다. 잠깐 너 이리 와봐. 목덜미의 점이. 그는 왕족의 특징인 붉은 점을 확인하려 했다. 이선은 뒤로 물러났으나 등 뒤는 벽이었다. 민대감의 손이 몰래 촛대 쪽으로 향했다. 최악의 경우 불을 끄고 놈의 목을 베야 했다. 하지만 그러면 밖의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씨의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정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가장 굵은 현을 잡아당겼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듯 단호하고 처절하게 탁.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찢어발겼다. 검은고의 줄이 끊어지며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그 소리는 마치 채찍 소리처럼 혹은 누군가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부관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토졌다. 끊어진 줄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정씨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검은고 위를 적셨다. 줄이 끊어질 때의 반동으로 살점이 뜯겨나간 것이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특히 이런 난세에 악기의 줄이 끊어지면 누군가 죽어나간다는 속설이 있었다. 부관은 뺨을 감싸 쥐며 떨었다. 재수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정씨는 피 흘리는 손을 감추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의 유희를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불길한 징조를 무시하고 계속 놀다가는 큰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피 묻은 손은 저주를 내리는 무당의 손처럼 보였다. 미신을 굳게 믿는 병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봐. 가자. 여긴 기분이 나빠. 부관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가자. 다시는 안 온다. 병사들은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쫓기는 자의 공포가 느껴졌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안의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자
정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대감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 손이, 정씨의 손가락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대감, 줄 하나로 목숨을 바꿨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선이 울먹이며 다가와 정씨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숙모님 저 때문에 소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울지 마세요, 도령. 정씨는 피 묻지 않은 다른 손으로 이선의 뺨을 어루만졌다. 도령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치욕을 잊지 마시고 훗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엄격했으나 따뜻했다. 이선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소녀는 여인의 희생이 칼보다 강할 수 있음을 배웠다. 박노인이 들어와 끊어진 검은고, 줄을 수거하고 피 묻은 바닥을 닦아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상처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모여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있었다. 민대감은 부인의 손에 약을 바르며 다짐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으리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어 오늘 밤의 치욕을 갚게 하리라고. 밤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다. 검은고는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묻은 핏자국은 촛불 아래서 검붉게 빛났다. 그 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엇나간 음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줄은 다시 이으면 되지만 한 번 깨진 평화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민대감 댁의 행랑채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지만 늙은 종 칠성이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낮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포에 질려 있었다. 특히 이선 도령의 얼굴에서 분칠이 지워지는 순간을 목격한 뒤로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어. 나만이라도 살아야 해.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벌과 훔친 엽전 꾸러미를 챙겼다. 그의 눈동자는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사방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는 담을 넘기 위해 뒷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는 것 같은 서늘함에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뿐이었다. 빨리빨리 나가야 해. 그는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가 뒷문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박노인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를 가시는가? 칠성 아범.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박노인. 네. 내가 잠이 안 와서 잠시. 칠성이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박노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도망치는 게겠지. 자네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무엇인가? 박노인의 시선이 칠성의 짐꾸러미에 꽂혔다.
칠성이는 보따리를 등 뒤로 감추며 애원했다. 제발 모른 척 해주게. 이 집은 저주받았어. 영모에 휘말리면 우리 같은 종놈들은 파리 목숨이야. 자네도 같이 가세. 내가 관아에 고변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고변이라. 자네가 기어이 선을 넘는구만. 박노인은 한숨을 쉬듯 말했다. 주인을 배신하고 얻은 목숨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배신자는 어디를 가나 또 배신하게 되어 있네. 칠성이는 박노인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뒷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박노인은 늙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칠성이는 품에서 낫을 꺼내 휘둘렀다.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짐승의 발악이었다. 그러나 박노인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칠성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낫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노인은 칠성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제압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칠성이는 박노인의 품에서 바둥거렸다. 조용히 하게. 다른 식구들이 깰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으나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 같았다. 우리 집안의 법도를 잊었는가? 입은 무겁게, 귀는 닫게, 눈은 아래로. 박노인은 칠성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가 본 것을 세상에 떠벌리면 도령뿐만 아니라 이 집안 식구 모두가 죽네. 자네 혼자 살자고 모두를 죽일 셈인가?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배신의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했다. 그것이 민대감이 박노인에게 내린 비밀 지령이었다. 박노인은 칠성의 명치급소를 강하게 눌렀다. 칠성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죽이지는 않았다. 피를 보면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기절한 칠성을 업고 뒷산의 얼음 계곡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계곡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노인은 칠성을 바위 위에 앉혀놓고 마치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자세를 잡아주었다. 미안하게 생각지 말게. 자네가 살면 우리가 죽고 자네가 죽어야 우리가 사네. 박노인은 품에서 독주가 든 호리병을 꺼내 칠성의 입에 조금 흘려넣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누군가 발견하면 술에 취해 길을 잃고 동사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위장된 처형이었다. 박노인은 칠성의 옷깃을 여며주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던 하인이 뒷문 밖에서 칠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집안은 술렁거렸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민대감은 짐짓 놀란 표정으로 시신을 수습하게 했다. 쉬쉬 칠성아범이 어젯밤 술을 마시고 나갔다더니 변을 당했구나. 날이 이리 추운데 객사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칠성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를. 박노인은 칠성의 장례를 치러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법. 하지만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명이 짧아지는 법이네. 다들 명심하게. 그 말은 서슬퍼런 경고였다.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마당은 다시 빗자루 소리로 채워졌다. 어제의 공포도 동료의 죽음도 이 집안의 규율 앞에서는
먼지처럼 쓸려 나갔다. 이선은 사랑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는 칠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눈치채고 있었다. 민대감이 이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령, 이것이 난세 륜씨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때로는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야 하는가. 소년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함께 독한 결의가 심어졌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칠성의 빈자리는 금세 다른 하인으로 채워졌고 그의 이름은 금기어처럼 입에 오르지 않았다. 민대감의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정갈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밑에는 시체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배신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의심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이 집을 노려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민대감은 붓을 들어 신독괴도이라는 글자를 썼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글자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는 잔혹한 명령처럼 보였다. 먹물이 종이에 번지며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칠성에 얼어붙은 눈동자 같았다. 이제 내부의 썩은 가지는 쳐냈습니다. 박 노인이 들어와 민대감에게 보고했다. 민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이제 외부의 적을 맞을 준비를 하자. 소문이 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두 늙은이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가 식어 미지근해질 때까지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칠성의 죽음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칠성 아범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 어귀에 낯선 박물장수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좋은 붓이 왔어. 먹도 있고 종이도 있어. 한양에서 온 최고급 필묵이요.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여 겨울바람을 가르고 민대감의 집안까지 파고들었다. 대문 밖을 지키던 반란군 병사들이 즉각 그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창으로 봇짐을 쿡쿡 찌르며 위협했다. 이놈 첩자가 아니냐. 짐을 풀어봐라. 병사들의 거친 손길에 붓과 벼루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물 장수는 억울하다는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소연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것들은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입니다. 첩자라니요. 저는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러 다니는 장사치일 뿐입니다.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품에서 쌈짓돈을 꺼내 병사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약소하지만 술값이나 하십시오. 뇌물을 받은 병사들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흥 붓장수 주제에 돈 좀 만지나. 보군. 들어가봐. 허튼 수작 부리면 목을 칠 테다. 민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는 박노인에게 눈짓을 했다. 박노인이 대문을 열고 박물장수를 맞이했다. 마침 도령의 필묵이 떨어져 가던 참이었네. 안으로 들어오게. 박물장수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엔 순박해 보였으나 민대감과 마주치는 순간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봇짐을 풀고 온갖 종류의 붓을 마루 위에 진열했다. 대감마님, 이 붓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북쪽 오랑캐 땅에서 잡은 족제비 털로 만든 황모필 왕머필입니다. 탄력이 좋아 힘있는 글씨를 쓰는데 제격이지요. 박물장수는 붓 하나를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객 행위가 아니었다. 북쪽과 힘있는 글씨는 북방의 정세와 군사들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은어였다. 민대감은 붓을 받아들고 털을 고르며 대답했다. 글쎄, 나는 북쪽 털보다는 남쪽의 부드러운 양털붓이 더 마음에 드는구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붓의 품질을 논하는 것이었으나 속뜻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병사 하나가 감시하듯 마루 끝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물장수는 곁눈질로 병사를 확인하고는 부통 깊숙한 곳에서 대나무로 만든 붓 한 자루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대나무 뿌리로 만든 죽필주필입니다. 속이 비어있어 가볍지만 그 어떤 붓보다 단단하여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민대감의 손이 그 붓에 멈췄다. 속이 비어있다는 말에 그의 신경이 곤두섰다. 호, 그놈 참 기이하게 생겼구나. 어디 한번 보자. 민대감이 붓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감시하던 병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잠깐, 그 붓 좀 봅시다. 병사는 붓이 탐이 난 모양인지 아니면 의심이 든 것인지 거칠게 붓을 낚아챘다. 민대감과 박물장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병사가 붓대를 부러뜨리거나 흔들어 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병사는 붓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뭐야, 나무 토막이잖아. 금장식이라도 박힌 줄 알았더니. 그는 흥미를 잃고 붓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때 박물장수가 재빨리 화려한 자개장식이 박힌 붓통 하나를 병사에게 내밀었다. 나으리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 자개붓통이 나으리의 기품에 딱 어울립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 받아주시죠. 병사는 입이 귀에 걸려 붓통을 챙겼다. 허허, 이놈이 장사할 줄 아네. 그래, 수고해라. 병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물장수는 재빨리 대나무 붓과 묶음 종이를 민대감에게 넘겼다. 이 종이는 불에 잘 타는 재질입니다. 글을 쓰신 뒤에는 반드시 태우셔야 합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보찜을 쌌다. 그럼 좋은 글 많이 쓰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물장수는 다시 비굴한 장사치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평범해 보였으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폭탄과도 같은 비밀이었다. 민대감은 곧바로 사랑방 문을 걸어 잠갔다. 이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숙모부님, 그 붓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민대감은 대답 대신 붓대를 양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붓대가 반으로 갈라졌다. 그 속에서 얇게 말린 비단 조각이 툭 떨어졌다. 예상대로 밀서였다. 민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펼쳤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암호문이 적혀 있었다. 워륵 풍고, 달은 검고, 바람은 높다 묘시, 오전 5칠시 북문 개방. 짧지만 명확한 지령이었다. 오늘 밤 달이 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북문을 통해 탈출하라는 뜻이었다. 또한 북문을 지키는 자들이 이미 포섭되었음을 암시했다. 민대감의 눈이 번쩍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이선에게 비단을 보여주었다. 도령, 오늘 밤입니다. 드디어 이 감옥 같은 집을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 같은 집을 이선은 비단을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북문에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민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바람이 높다는 것은 혼란을 틈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그림자처럼 빠져나가야 합니다. 민대감은 촛불에 비단을 가져다 댔다. 불꽃이 순식간에 비단을 집어삼켰다.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밀서를 보며 두 사람은 결의를 다졌다. 박노인을 불러라. 민대감이 낮게 명령했다. 잠시 후 박노인이 들어오자 민대감은 타다 남은 재를 가리켰다. 채비를 서둘러라.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어라. 마치 잠시 마실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 집안의 마지막 충신으로서 그는 오늘 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밤의 혈투를 예고하는 듯했다. 민대감은 붓을 들어 백지 위에 마지막 글을 썼다.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벼루의 목을 닦아냈다. 이 방에서의 마지막 글쓰기였다. 이제 붓은 꺾이고 칼이 춤을 칠 차례였다. 어둠이 내리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검댕을 칠했다. 민대감은 도포 속에 단검을 숨겼다. 박노인은 마구간에서 가장 빠른 말 2피를 준비하고 발굽에 천을 감싸 소리를 죽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들은 부통 속의 밀서가 가리키는 운명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고함과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새가 오늘 밤 둥지를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민대감은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 밀서의 내용대로 월흑풍고의 밤이었다. 하늘마저 그들의 탈출을 돕고 있었다. 가자. 민대감의 짧은 한마디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길을 응원하는 함성 같기도 하고 뒤를 쫓는 추격자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다. 부통은 비었으나 그 안에 담겼던 뜻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민대감의 집에서 처절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정적을 깨는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밤새 대문 밖을 지키던 병사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집 안에서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에는 이미 빈소를 알리는 등불이 내걸렸다. 민대감은 상복을 입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여 그 누구도 그 슬픔이 가짜라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대문 안을 기웃거렸다. 누가 죽은 거야? 어제 그 병약하다던 조카놈인가 봐. 병사들은 쑥덕거렸지만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에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사랑방 한가운데에는 칠성판 위에 놓인 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선이 누워 있었다. 소녀는 숨구멍이 뚫린 대나무통을 입에 물고 시체처럼 창백한 분장을 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관 바닥에는 썩은 고기와 약초를 섞어 만든 악취나는 주머니를 숨겨두었다. 철저한 준비였다. 입관 룰관하시죠. 박노인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인들이 관 뚜껑을 들어 올렸다. 민대감은 관을 붙잡고 통곡했다. 이 불쌍한 거사. 부모도 없이 가더니 이제는 나마저 두고 가는구나. 그의 울음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연기였으나 동시에 나라를 잃고 떠돌아야 하는 왕손의 운명에 대한 진심 어린 비탄이기도 했다. 이선은 관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두컴컴한 관 뚜껑이 닫히고 세상과의 빛이 차단되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죽은 듯이 있어야 했다.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가 탕, 탕, 탕 울려 퍼졌다. 못은 느슨하게 박혀 있었으나 소리만큼은 둔탁하고 무거웠다. 그 소리를 듣는 병사들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역병이라니. 재수온 붙었네. 병사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상여가 꾸려지고 하인들이 관을 어깨에 메었다. 이제 가자. 먼 곳으로 떠나보내주자. 민대감의 지시에 따라 상여 행렬이 대문을 나섰다. 곡비 울어주는 여종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울렸다. 행렬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최 장군의 부관이 길을 막아섰다. 그는 어제 검은고 줄을 끊게 만든 그자였다. 잠깐 멈추시오. 부관은 거만한 태도로 관 앞을 가로막았다. 이 시국의 관이라니 수상하지 않소. 관뚜껑을 열어보시오. 민대감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망자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가. 역병으로 죽은 아이네. 관을 열었다가 병이 퍼지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부관은 움찔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책임은 내가 지오. 혹시 그 안에 역적놈이라도 숨겨서 빼돌리는지 누가 알겠소. 그는 칼집으로 관을 툭툭 쳤다. 당장 열어 안 그러면 내가 부수겠다.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상역군들을 위협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관을 내려놓았다. 민대감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오호 통제라. 죽어서도 편히 가지 못하는 신세라니.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의 못을 뽑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지독한 악취가 확 풍겨나왔다. 썩은 시체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부관과 병사들은 일제히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욱, 이게 무슨 냄새야? 부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관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하얗게 질린 이선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이선은 숨을 멈추고 있었다. 미리 마신 약초 덕분에 맥박은 희미했고 체온은 차가웠다. 부관은 칼끝으로 이선의 옷자락을 들춰보려 했다. 그때 민대감이 소리쳤다. 손대지 마시오. 그 아이 몸에 닿는 순간 당신도 저승길 동무가 될 것이오. 그 말에 부관은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시체의 피부에는 검붉은 반점, 사실은 칠한 것띠 피어 있었다. 역병의 징후였다. 에이 더러워. 재수없게 시리. 부관은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빨리 치워버려 멀리 갖다 버리라고. 병사들도 전염병이 오물까 두려워 길을 터주었다. 민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다시 관뚜껑을 덮었다. 고맙소. 내 저승 가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상역군들은 다시 관을 메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행렬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곡소리는 계속되었지만 그 소리에는 이제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대감은 뒤를 돌아보았다. 병사들은 멀리서 손사래를 치며 사라지고 있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다. 산 너머에는 또 다른 검문소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걸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민대감은 상여를 멈추게 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그는 관뚜껑을 살짝 열어 틈을 만들었다. 도령, 괜찮으십니까? 관 속에서 이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땀과 분장으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박노인은 급히 물통을 건넸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고지가 눈앞입니다. 그들은 다시 상여를 메고 험한 산길을 올랐다. 이번에는 곡소리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숲을 채웠다. 위장된 죽음이 그들을 살리고 있었다. 관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방주였다. 민대감은 앞장서서 길을 냈다. 그의 하얀 상복은 숲속의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 장례식은 거짓이지만 언젠가 이 나라를 되찾는 날, 진짜 왕의 귀환식이 될 것이라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약속된 장소인 호랑이 바위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통 속 밀서를 보낸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상여 행렬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다. 주상 전하를 배웁니다. 이선이 관에서 걸어 나오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죽음에서 돌아온 왕, 부활의 순간이었다. 민대감은 상복을 벗어던지고 품에서 미리 준비한 평복을 꺼내 입었다. 이제 상여는 버리고 간다. 여기서부터는 말로 이동한다. 그는 박노인에게 지시했다. 빈관은 벼랑 아래로 던져졌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관이 부서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소리였다. 이선은 부서진 관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숨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탈출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다. 불길한 징조였다. 뒤따라오던 병사들이 관을 버린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음을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둘러라. 놈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올 것이다. 민대감의 외침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숲을 울렸다. 진짜 추격전은 이제부터였다. 위장과 속임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오직 속도와 칼날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선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보이는 민대감의 집.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칠성의 죽음, 숙모의 피, 묻은 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하인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앞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가자. 새로운 세상으로. 호랑이 바위 주변의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까마귀 떼가 날아오른 뒤 숲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대감은 말 위에서 고삐를 꽉 쥐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가 어느새 멈췄다. 그것은 추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포위망을 완성했다는 신호였다. 늦었구나. 민대감이 낮게 중얼거리는 순간 사방의 숲풀이 흔들리며 수십 명의 병사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창끝은 정확히 이선을 겨누고 있었다. 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관 속에 시체 대신 산 사람을 넣다니 대감의 꾀가 제법이요. 숲을 헤치고 나타난 자는 최 장군이었다. 그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쥐새끼가 아무리 빨라도 독수리의 발톱을 피할 수는 없는 법.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아이를 넘기시오. 최 장군은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선은 겁에 질려 민대감의 옷자락을 잡았다. 민대감은 이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장군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네. 민대감은 입고 있던 상복의 긴 소매를 거칠게 찢어버렸다. 그러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팔 보호대와 날렵한 무복이 드러났다. 분만 잡던 선비의 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다. 박노인, 더 이상 연극은 필요 없다. 민대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 집사 박노인이 굽은 등을 곧게 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몸이 굳어 좀 쑤시던 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고 품속에서 쌍단검을 꺼내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장을 누비던 살수 이 암살자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함께 온 상여군 하인들도 상여 막대 속에 숨겨둔 창과 검을 뽑아들었다. 최 장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관군에게 칼을 겨누다니. 그가 소리쳤으나 민대감은 이미 검을 뽑아들었다. 챙.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숲을 울렸다. 민대감의 검은 섯을 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다. 우리는 관군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다. 역적의 무리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민대감의 호령과 함께 순한 양처럼 보이던 하인들이 늑대처럼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전투는 순식간에 혼전으로 변했다. 박노인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병사들의 틈을 파고들었다. 그의 단검은 춤을 추듯 병사들의 급소를 노렸다. 으윽하는 비명과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민대감의 검술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붓을 놀리듯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적의 창을 쳐내고 빈틈을 정확히 찌르는 솜씨는 당대 제1의 무인 못지않았다. 이 집안의 내냅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예를 연마하고 숨기기 위한 수련이었던 것이다. 최 장군은 분노하여 직접 칼을 빼들었다. 내 직접 내 놈의 목을 베어주마. 그가 민대감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힘에서는 최 장군이 앞섰으나 기술과 속도에서는 민대감이 한 수 위였다. 민대감은 최 장군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의 허벅지를 베었다. 최 장군이 비틀거렸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선비가 어찌 이런 검술을 글을 읽으면 선비여, 칼을 잡으면 무사다. 나라를 지키는데 문무가 따로 있겠느냐? 민대감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한편 이선을 호위하던 정씨 부인도 치마폭 아래 숨겨둔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병사의 손목을 긋고 이선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도령, 눈을 감으세요. 왕이 되실 분이 이런 험한 꼴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손은 단호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하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박노인의 어깨에도 화살이 박혔다. 나으리, 시간이 없습니다. 길을 뚫어야 합니다. 박노인이 소리쳤다. 민대감은 전황을 살폈다. 이대로 가면 전멸이었다. 누군가 남아서 시간을 벌어야만 이선이 탈출할 수 있었다. 민대감은 결단을 내렸다. 박노인 도령을 데리고 북쪽 계곡으로 가라. 내가 놈들을 막겠다. 안 됩니다. 나으리,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선이 울부짖었다. 민대감은 이선을 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가십시오, 도령.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는 이선의 말, 엉덩이를 힘껏 내려쳤다. 말이 놀라 북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박노인과 남은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 최 장군이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민대감이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냐? 최 장군이 고함을 쳤다. 민대감은 피 묻은 검을 고쳐잡고 길 한가운데 섰다. 이 선을 넘으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그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했다. 혼자서 수십 명의 병사를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이것이 그가 지켜온 마지막 내내, 즉 충존이었다. 병사들이 일제히 민대감에게 달려들었다. 창과 칼이 비오듯 쏟아졌다. 민대감은 온몸으로 그 공격을 받아내며 춤을 추듯 싸웠다. 그의 옷자락은 피로 붉게 물들었으나 베고 찌르고 맞고 그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시간을 버는 1분 1초가 이선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민대감은 안도했다. 도령이 무사히 빠져나갔구나. 그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팔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으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 장군의 검을 막아냈다. 챙강 민대감의 검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는 부러진 검 자루를 쥐고 맨몸으로 적에게 달려들었다. 이것이 조선의 선비담인 대감의 마지막 외침이 숲을 울렸다. 수많은 창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부릅뜨고 적들을 노려보며 숨을 거두었다. 그 기계에 눌려 병사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최 장군은 헐떡이며 민대감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지독한 놈, 적이지만 훌륭했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비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민대감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옷자락 아래 숨겨둔 칼날은 부러졌지만 그 칼날이 지키려 했던 불신은 살아남았다. 바람이 불어와 민대감의 찢어진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다. 민대감의 최후의 저항 덕분에 이선 일행은 호랑이 바위를 벗어날 수 있었으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살아남은 최 장군의 병사들은 독이 올라 더욱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박노인은 피를 흘리며 말 고삐를 잡았다. 그의 등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늘다리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나무다리였다. 그곳을 건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뇌성처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이선은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정씨 부인이 그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앞만 보세요, 도령.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이선을 아는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눈앞에 협곡이 나타났다. 안개 속에 가려진 낡은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건너십시오. 박노인이 소리쳤다. 말들이 주저하며 발을 굴렀으나 박노인의 채찍질에 다리 위로 뛰어들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다리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다리를 흔들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이선은 눈을 질끈 감고 말의 갈기를 움켜쥐었다. 마침내 그들이 다리를 건너 반대편 절벽에 도착했을 때 추격대 선발대가 다리 입구에 도착했다. 쏴라. 놈들을 놓치지 마라. 병사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박노인은 말에서 뛰어내려 칼로 화살을 쳐냈다. 부인 불을 지르십시오. 어서요. 박노인은 다리 입구에 버티고 서서 병사들의 진입을 막았다. 정씨 부인은 품에서 미리 챙겨온 기름병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녀는 기름을 다리 난간과 바닥에 쏟아부었다. 불을 붙이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싯돌을 꺼내 힘껏 부딪혔다. 탁, 탁. 불꽃이 튀었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불이 잘 붙지 않았다. 병사들이 다리 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죽여라. 현상금이 걸려있다. 그들의 고함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박노인은 칼을 휘두르며 병사 하나를 베어 넘겼지만 역부족이었다. 부인 빨리 박노인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정씨 부인은 치마폭을 찢어 기름에 적신 뒤 다시 한번 부싯돌을 쳤다. 이번에는 불꽃이 천 조각에 옮겨 붙었다. 그녀는 불이 붙은 천을 다리 위로 던졌다. 기름을 머금은 나무다리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화르륵 거대한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바람을 타고 번진 불은 삽시간에 다리 전체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불벽을 만들었다. 다리 위에 있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거나 불길을 피해 협곡 아래로 뛰어내렸다. 안 됐고 불을 꺼 병사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타올라 그들과 이선 일행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았다. 붉은 화염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하늘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협곡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과도 같았다. 박노인은 불길을 등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됐습니다. 다리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 별똥별처럼 협곡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추격대의 길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반대편 절벽에서 병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불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정씨 부인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 불길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대감,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이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양반가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을 지키는 전사였다. 불꽃은 그녀의 나약함을 태워버리고 강인한 의지만을 남겨두었다. 중간상기나 고와 그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민대감의 본가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하인이 주인의 명령대로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300년을 이어온 고택이 화염 속에 잠겼다. 족보도, 서책도, 가문의 영광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이것은 적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철저한 내냅의 완성이었다. 하인은 불타는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선은 불타는 다리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사라졌어. 소녀는 중얼거렸다. 박노인이 힘겹게 일어나 이선의 어깨를 잡았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도령, 과거를 태워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저 불꽃이 도령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박노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불길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정씨 부인은 이선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갑시다. 갈 길이 늡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는 끊어진 다리와 검은 연기만이 남았고 앞에는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쓸어가는 개척자의 발걸음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등 뒤를 밀어주었다. 마치 죽은 민대감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주는 듯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다. 정화의 불꽃은 그들의 흔적을 지웠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 은밀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전쟁의 상처를 덮어주었고 불타버린 다리의 흔적마저 이끼로 감싸 안았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 누를 황. 그 소리는 산새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서당의 훈장은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딴청을 피우며 몸을 비틀자 청년은 조용히 회초리를 들었다. 자세를 바로 하거라. 몸이 구부러지면 마음도 구부러지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으나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허리를 곧게 폈다. 그 청년은 바로 이선이었다. 10년 전에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어느새 꼿꼿한 선비로 자라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선은 마루에 앉아 차를 준비했다. 화로에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는 그의 손동작은 예전 민대감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물 따르는 소리, 찻잔을 쥐는 손가락의 각도차, 향을 맡는 표정까지 민대감의 내냅은 사라지지 않고 이선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올리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10년 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얼굴이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부엌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다과상을 들고 나왔다. 정씨 부인이었다. 세월의 풍파로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의 기품은 여전했다. 다만 그녀의 손가락에는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검은고 줄을 끊으며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도령하니 훈장님, 차가 식겠습니다. 그녀는 이선을 여전히 도령이라 부르고 싶어 했으나 세상의 눈을 피해 훈장님이라 불렀다. 이선은 미소 지으며 상을 받았다. 숙모님, 오늘도 박노인 묘소에 다녀오셨습니까? 이선이 물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봄꽃이 예쁘게 피었더군요. 영감도 좋아하실 겁니다. 박노인은 이곳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선을 지키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집 뒤뜰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그의 무덤은 이 집안의 수호신처럼 서 있었다. 이선은 차 한 잔을 무덤 쪽으로 뿌렸다. 드십시오. 당신들이 지켜낸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을 축이고자 들른 것이었다. 그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으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이선은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 누추한 곳이지만 쉬어가시죠. 나그네는 마루에 걸터앉아 이선이 내준 차를 마셨다. 한 모금 마신 나그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산골에서 이토록 귀한 차 맛을 보다니. 댁은 보통 선비가 아니구려. 나그네는 이선의 서재를 훑어보았다. 책들은 낡았으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붓글씨는 힘이 넘쳤다. 심지신지 마음의 뜻. 그 글씨에서 나그네는 숨길 수 없는 왕제 원차의 기운을 느꼈다. 젊은이 그대의 글씨에는 칼이 숨겨져 있어 세상을 호령할 기상이 보이는데 어찌 이런 산골에 묻혀 지내오. 나그네의 예리한 질문에 정씨 부인은 긴장하여 치마폭을 움켜쥐었다. 이선은 담담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이죠.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사람 되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내가 실언을 했소. 칼보다 강한 것이 붓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구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신을 고쳐 신었다. 잘 마셨소. 내 한양에 가서도 이 차 맛은 잊지 못할 것이오. 나그네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정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본들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민대감의 뜻을 잇는 한 명의 선비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왕좌를 잃었으나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내내비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이선은 다시 붓을 들었다. 백지 위에 먹물이 스며들었다. 그는 새로운 글자를 써내려갔다. 자이,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비록 왕조는 바뀌었고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이 지켜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들이 배운 올곧은 자세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대감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승리였다. 봄바람이 불어와 뜰의 심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이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붓을 놓고 눈을 감았다. 바람결에 민대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 자랐구나. 예로 민대감의 민가가 이제 되었다. 이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희망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작은 초가집에는 호롱불 하나가 밝혀졌다. 세상은 어두웠으나 그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산골짜기를 비추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들의 생명처럼.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할지 모르나 이 작은 집에는 패배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가 씨앗처럼 깊게 심어져 있었다. 언젠가 그 씨앗이 거목이 되어 숲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선은 묵묵히 차를 끓이고 글을 읽을 것이다.